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담당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106회 전산세무 2급 실기와 관련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와 같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시에 그 한국세무사회 그 자격시험 해당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으셔서 이와 같이 K랩 프로그램 수업용으로 모두 다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 이게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5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5문제가 나오고 한 문제당 3점으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5문제에 3점이니까 총 15점이겠죠.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자에 대한 내용인데 회사는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 300주 그런데 1주당 15,000원에 취득을 하였죠. 그런데 이 금액을 이 자기 주식을 모두 17,000원에 처분을 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은 1주당이라는 표현이 약간 생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생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17,000원이라고 하는 게 전액에 대해서 그 17,000원을 받은 건지 1주당 17,000원 처분을 한 건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저희는 1주당 17,000원에 처분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랩 수업용 프로그램 중에서도 일반 전표 입력 창을 띄워줄게요. 일단은 여기에서 3월 20일자로 날짜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식은 우리 원래 발생되었을 때 차변인데 없어지니까 대변으로 해야 하는 거고 회사 코드 383으로 이와 같이 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자기 주식이 없어질 때 어떻게 없어지느냐? 액면가액으로 없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450만 원을 대변의 금액으로 여러분들 기재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주당 1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수령을 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증가를 처리를 해 주실 텐데 이제는 15,000원이 아닌 17,000원입니다. 금액은 510만 원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주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처분 이익이 발생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 항목으로 지금 60만 원 다 넣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상의 가로 안을 보시면은 처분일 현재 자기 주식 처분 손익 잔액을 조회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혹시라도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넣기 전에 혹시라도 처분 손실을 넣는 건지 일단 있다고 하면은 그 금액부터 차감을 하라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일자가 3월 20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20일로 조회기간 설정하시면은 하단에 자산부채 자본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크롤 좀 내리시면은 여기에서 자기 주식 이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저희가 지금 당장 이와 같이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인 거고 원래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합산 보시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지금 30만 원만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두기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30만 원만큼 차감해 주는 거 해줘야 되는 거겠죠. 원래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이다 보니까 발생했을 때 차변이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주니까 다시 대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이와 같이 343번으로 나머지 잔액의 30만 원에 대해서만 대변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액면가액 100만 원의 사채를 1억 원의 사채를 지금 1억 200만 원에 발행을 하였네요. 원래는 5년 만기 시에 1억 원을 갚아야 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 현금으로 발행하여 수령한 금액 자체는
1억하고도 200만 원입니다. 할증 발행인 거죠.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이것도 또한 일반전표 입력을 통해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자 일단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라는 계정 과목 자체가 이와 같이 대변에 와야 되는 거죠. 부채 발생은 대변이니까. 근데 사채는 무조건적으로 액면가액 1억 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돈으로 이체받은 건 얼마인 거죠? 보통예금 1억 200만 원.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같이 사채 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사채 할인 할증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여기 있죠. 31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선택하시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한 거를 사채의 증가 항목으로 대변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3번과 관련된 내용인데 일자가 4월 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월의 급여의 내역으로서 급여 지급일이 4월 30일이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일자조차도 4월 30일로 나왔습니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왜냐하면은 이 부서가 영업부서와 제조부서로 이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이와 같이 하나하나씩 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거겠죠. 그런데 총액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영업부서와 제조부부는 나눠져야 되는 거잖아요. 800번대, 500번대. 일단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급여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많이 나오기는 한데 영업부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박유미 씨가 총 급여액으로 발생되는 240만 원에 대해서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와 관련된 이 급여가 나와야 되는 거고 차변으로는 240만 원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501인 거죠. 501은 급여. 503이구나. 503과 관련된 즉 제조부서에서 발생된 이 옥섭 씨와 관련된 총 급여액은 210만 원으로 800대가 아닌 500번대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박유미 씨 이 옥섭 씨의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예수금 항목으로 46만 4,230원을 나의 세금은 아니지만 남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채이기 때문에 그가 발생했을 때 대변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세후 금액인 403만 5,770원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이와 같이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의 전표로도 처리를 했고 비용의 발생도 800번대, 500번대 나누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일자로는 5월 13일자인 거고 주식회사 진아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을 조기 회수함에 따른 제품 매출 할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을 받았다. 할인이네요. 우리가 할인이 있고 뭐 애누리도 있고 뭐 어떤 거 있었죠? 할인? 할증? 일단은 여기에서는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조기에 회수를 하면은 할인율 몇 퍼센트를 차감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1%를 할인해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뭐 돈은 1% 할인된 금액으로 받았을지라도 외상매출금이 없어지는 거는 우리가 그 총액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진아로부터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5천만 원 모두 차감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는 금액은 5천만 원의 10%니까 5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차감이 된 4,950만 원. 이 금액으로 입금을 받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50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매출 할인. 근데 여기서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매입 할인도 있고 하단에 스크롤 내리시면은 매출 할인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제품 매출 할인이라고 첫 번째 줄에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 중에서도 상품 매출에 대한 할인, 제품 매출에 대한 할인 여러 가지 할인이 있긴 한데 400, 600번대인 이 코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6
선택을 하시면은 이와 같이 할인된 금액 50만 원까지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 안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제품이 뭐 면세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과세인 거잖아요. 그러면 부가세도 고려한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건데 솔직히 일반 전표에서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고려하지 않죠.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서 조항도 나온 거고 저희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자에 발생된 내역인 거고 문제가 조금 길어요. 네 줄로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미납세액 500만 원. 500만 원씩이나 있었네요. 근데 이게 22년도 1기 확정이다 보니까 22년도 7월 25일까지는 납부하고 뭐 신고도 하는 기한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놓쳤잖아요. 지금 22년도 8월입니다. 그 말은 즉슨 당연히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20만 원인 거고 이 금액을 뭐 다 같이 국민카드라는 법인카드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민 그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가 부과가 되는 거고 단 미지급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 가상금은 세금과 공과,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할 거. 이거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 것 같지만 차례대로 하나씩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부가가치세 그 본세인 500만 원에 대한 처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것부터 없애줘야지 나머지 뭐 세금과 가산세 등 수수료든 처리가 될 건데 이게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부채 발생이 이제는 없어지다 보니까 이와 같이 차변에 기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세무서라는 어떤 세무서인지 뭐 강남 세무서인지 그런 문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생략하고 500만 원 생략해 줄게요. 차감해 줄게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납부 지연 가산세로 2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단의 세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20만 원 비용의 발생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카드 대행 수수료가 결제 금액의 2%로 부과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결제 금액이 지금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520만 원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2%가 부과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 잠시만요. 0.0 잠시만요. 한 자리로 되어 있구나. 두 자리로 고치셔서 0.02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수수료만 10만 4천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가로 안에 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0번대, 831번인 수수료 비용으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며 그 금액으로는 520만 원의 2%인 10만 4천 원으로 이와 같이 기재를 해 주십니다. 이 통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게 법인카드인 거고 그와 관련된 그 결제는 미지급금으로 된다고 되어 있네요. 미지급금 회계 253번으로 되어 있고 국민카드인 거죠. 국민카드. 은행이 아닙니다. 카드로 되어 있죠. 그래서 99601로 선택해 주시고 그에 대한 총액을 이와 같이 대변 부채 발생인 거죠. 530만 4천 원으로 나머지 금액으로 확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5번 문제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였던 것 같고 이게 다른 문제에 비해서 또 동일하게 3점이긴 하지만 난이도는 높았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저희 그와 관련된 뭐 동일한 문제이긴 한데 여기에서는 메인 매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5문제, 한 문제당 3점으로 총 15점의 문제들을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동일하게 회계관리인 거고 일반 전표 입력의 바로 아래인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가보실게요. 일단은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 텐데 1월 23일자에 발생된 세금계산서 발행이네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3일 전기에 당사가 유진물산의 외상으로 판매죠.
판매한 제품에 대한 그 공급 계약이 해제가 되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 원래 유진물산에 500만 원짜리 제품을 이와 같이 판매를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는데 수정 사유가 계약의 해제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여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전자로 발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와 같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연도에 마이너스로 수정해야 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 함은 이와 관련된 내역들을 메인 매출 전표에 한번 기재를 해 봐야 할 텐데 22년도 1월 23일자에 발생된 내역인 거고 일단 유형으로는 51번이 아닌 11번입니다. 매출이기는 한데 마이너스 매출인 거잖아요. 그리고 품목 수량 단가는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품이라는 품목은 있긴 하지만 뭐 수량이라든지 단가에 대한 자료는 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00만 원을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이너스 500만 원.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판매했던 거냐? 유진물산에 판매했던 거다. 당연히 전자인 거고 분계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단에 이에 대한 내용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외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이와 같이 제품 매출에 대한 수익이 마이너스를 친과 동시에 취소가 되는 거고 이제 더 이상 나의 외상 매출금도 없는 거고 부가세 예수금도 없는 거죠. 지금 문제 1번과 관련된 내용을 다 풀어본 것 같고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처 주식회사 기대로부터 업무용 승용차 몇 cc인고 하니 990cc의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였다. 여러분들 원래 1000cc를 초과하거나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1000cc 이하네요? 그러면은 당연히 업무용 승용차라 할지라도 중고로 구입한 이 부가가치 10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겠죠. 그렇다 하면 이에 대한 것도 메인 매출 전표에 한번 기재를 해봐야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일자도 2월 1일자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로 적격 증빙을 받았기 때문에 51번인 거죠. 메일인 거고 품목 수량 단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승용차 그 다음에 규격 수량은 없는 거고 공급가액 1000만 원 이와 같이 해주시고 거래처가 어디인 거죠? 주식회사 기대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였던가요? 문제상의 내용을 보시면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부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외상 미수금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계사항에 외상이라고 체크를 하시고 하단에 대체전표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가 계정 과목이 그 환경 설정에서 그 원재료라고 디폴트 값으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아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이와 같이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외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혼합이죠.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원재료나 제품의 상품의 구입이 아닌 승용 자동차의 구입이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은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원재료 차량 운반고로 돌려주고 253이라는 미지급금으로 부채에 대한 계정 과목 251이 아닌 253 미지급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계를 혼합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0일째 발생된 거래 내역인 거고 문제를 보시면 정상적인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상동무역에 제품을 납품하고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수원사원으로서 그 제조업이에요. 컴퓨터를 만드는 제조업입니다. 그런데 상도무역에 해당 제품을 판매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는 국내 사업장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그 과세 제화입니다. 그래서 10% 물건값이 지금 얼마이던가요?
3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그에 대한 10%인 300만 원이 부가가치세로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건데 이 상도무역 자체가 무역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발생한 이 거래에 대해서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 사업장 간의 매출일지라도 영해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내역들 한번 메인 매출 전표에 반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일자로는 3월 24일자로 변경해 주시고 이거 유형이 또 어떤 걸까요? 유형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매출이다 보니까 0세 12번 코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품목으로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량으로는 10개, 단가로는 300만 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공급가액으로는 3천만 원. 당연히 영세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대해 0%로 부가가치세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상도무역으로 이와 같이 회사 코드 156으로 반영을 해 주십니다. 전자세금 계산서이고 이게 어떻게 결제가 되어 있나요? 대금은 다음 달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품의 판매이다 보니까 분계로는 외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단에 이거 영세율 구분 보시면은 이거는 내국 신용장 혹은 구매 확인서에 의한 그 세 번째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품 매출 맞는 거니까 하단의 대체점표도 뭐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3번과 관련된 풀이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도록 하실 텐데 4월 1일자에 발생된 내역인 거고 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장수 운송에 운반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을 받았다. 운반비라는 용역을 구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에 대한 대가가 지금 공급가액 50만 원에 부가세 5만 원입니다. 그 매입인 거고 현금 영수증이라는 적격 증빙이다 보니까 일단은 4월 1일자로 가시되 유형 자체로는 그 500번대일 거예요. 근데 지금 현금에 대한 적격 증빙인 거고 5만 원 부가가치세가 붙이다 보니까 현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품목 수량 단가 혹시 하단에 문제상에 뭐 내용이 있는지 보는데 없습니다. 품목 수량 단가는 기재해 주시지 말고 공급가액 50만 원에 여기에 제가 55만 원이라는 공급 대가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착각했고 50만 원, 5만 원 이렇게 자구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거래처가 어디인지 보셔야 될 텐데 장수운송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 코드 적어 주시고 그리고 분계로는 어떻게 하느냐. 현금 영수증이다 보니까 분계로도 1번 현금으로 해주시되 이게 원재료이던가요? 이거 운반비죠. 제품 판매와 관련된 운반비이기 때문에 824 운반비 회사 코드로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출금이라고 전표가 적혀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부 직원들이 올리푸드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 비용 49만 5천 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생산부 직원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도 800번대가 아닌 500번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단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며 미결제 카드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할 것. 일단은 일자를 5월 20일자로 변경을 해주시고 매입이죠. 근데 결제 수단이 카드 매입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카과 카면, 카영 중에서도 57번 카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 건너뛰시고 49만 5천 원 그대로 적으실게요. 왜냐하면은 현금이라든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가액란에 공급 대가를 적어 주셔야지만 그냥 자동 안분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푸드. 그 다음에 이거 신용카드사 어디인 거죠? 국민카드로 결제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9960-2로 선택하시고 분계로는 뭐죠? 카드에 대한 결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계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사용하지 않는 그 4번 카드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단에 대체점표의 계정 과목조차도 원재료가 아닌 회식 때 복리후생비로 돼야 되는데 생산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511번인 복리후생비로 이와 같이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5번까지 풀어봤고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 3부터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바탕으로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간주임대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1.2%로 간주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매입 매출 전표는 이제 끝났고 부가가치세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지금 부속 명세서가 어디 있는 거죠? 네, 부속 명세서 로마자 1번에 세 번째 있습니다. 이거 틀어주시고 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10월부터 12월 2기 확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회기간 설정해 주시고 일단 적어야 되는 건데 이게 세무법인인 우람에게 2020년 12월 1일 최초로 임대를 개시하였으며 2년이 경과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갱신을 하였다. 그런데 보증금만 3천에서 5천만 원으로 올라가고 월세나 관리비는 그렇게 인상이 되진 않고 유지가 되고 있네요.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있다. 근데 임대인이 부담하든 임차인이 부담을 하든 그거는 공급가의 명세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일단은 회사 코드 F2를 누르셔가지고 세무법인 우람을 검색해 보신 후에 반영을 하시고 동수로는 1, 층수로는 2, 호수로는 201호 기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등록상 오른쪽에 있는 사항이 활성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은 120제곱미터, 용도로는 사무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개인에게 임차를 했을 때나 해주는 거고 저희는 세무법인 우람이라는 사업장에게 임차를 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이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단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기존에 최초로 이와 같이 임대를 했을 때에는 20년 12월 1일부터 22년 11월 31일까지 이와 같이 2년의 기간 동안 적용이 된 거고 2년의 기간 동안 적용이 되는 그 조건들을 하단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70만 원, 17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 제가 이걸 괜히 적었네요. 이거는 지금 340만 원이죠. 원래 170만 원과 관리비 30만 원을 적으면은 61일치에 해당하는 그 해당 과세 기간의 총 합계가 자동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월세로는 340만 원, 관리비로는 60만 원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도 61일 동안 발생한 게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6만 16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 그 갱신이죠. 보통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갱신이 된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란에 22년도 12월 1일자를 다시 한번 기입을 하신 후에 임대기간 종료일을 24년도 11월 30일로 2년 연장된 걸로 다시 그에 대한 조건을 기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이 지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월세나 관리비는 동일한 거고. 근데 이상한 게 이게 원래는 170만 원 기재하면은 이 관리비라는 그 하단으로 탭이 와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도 170만 원 여기 오른쪽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실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구 수정하면서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22년도 10월부터 12월이기 때문에 지금은 1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생한 31일치에 대한 내용만 1개월치에 대한 내용만 170만 원, 30만 원, 간주 임대료로 따지면은 5만 원 하고도 958원이 기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합쳐야 되겠죠? 2개월 동안 발생한 거, 1개월 동안 발생한 거. 왜냐면은 이게 보증금 자체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가 조금 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 봤더니만 월세로는 월세 여기 등이라고 나오는 거는 관리비 때문에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월세 등 600만 원, 간주 임대료 11만 1,122원으로 과세표준 합계 자체가 611만 1,122원으로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상으로는 그 명세서를 작성하라라는 그러한 것만 있고 따로 이것을 일반 전표 입력이라든지 다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상단에 F11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화면 나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의 경우에는 6점짜리인 거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하단에 그 자료를 보면서 기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다음에 자료만을 이용을 하며 22년도 2기 확정, 이것도 동일하게 10월부터 12월이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하시오. 하지만 신고서 이외 부속 서류의 작성은 생략하며, 왜냐하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실무에서 신고서를 접수할 때 신고서 이외에 부속명세서라는 것도 신고서 하단에 같이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불러온 데이터 값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라든지 혹은 부속명세서에서 딸려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하시고 문제상에 요구하는 값만 넣으라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도 수업용 K랩 프로그램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기 확정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회기간 설정하시고 하단에 문제 매출 자료부터 한번 기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액이 공급가액이 지금 2억 5천만 원인 거죠. 그 다음에 세액으로는 2,500만 원입니다. 영세율 매출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영세율의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라는 뭐 고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신용카드 매출액이 공급가액 3천, 세액으로는 300만 원으로 기입을 하려고 했더니만 하단에 조건이 붙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0만 원, 10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이와 같이 중복이 되면은 원래 세금계산서가 먼저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차감이 된 2천만 원, 200만 원 이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는 매입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매입은 파란색 바탕에 있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액으로 공급가 1억 8천, 세액으로는 1,800만 원인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업무용 승용차 그것도 1000cc를 훌쩍 초과했어요. 2000cc입니다. 매입액으로는 공급가액 3천만 원, 세액으로는 3,3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원재료의 매입액이다. 그 말은 즉슨 여기 일반 매입란에 일단은 1억 8천에서 3천만 원을 차감을 한 1억 5천만 원을 이와 같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으로 그 업무용 승용차 3천만 원을 기재를 해요. 300만 원 기재하고. 그런데 이게 업무용 승용차가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넣음과 동시에 다시 차감하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는 오른쪽 화면에서 이와 같이 기재를 또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입액인데 공급가액 2,500만 원, 세액으로는 250만 원. 그 내용을 봤더니만 전에 비용인데 그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내역이에요. 당연히 뭐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가 지출이 되겠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중에서도 그냥 일반 매입입니다. 고정자산이라고 해가지고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던 거죠. 일반 매입 41번 란으로 2,500만 원, 250만 원 각각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째 줄에 있는 예정신고 누락분입니다. 이게 2기 확정, 1기 확정이라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거 예정신고 누락분 나오겠구나 예상은 해주셔야 돼요. 바로 세 번째 나왔죠. 전자세금계산서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2천만 원, 세액 200만 원으로 그 빨간색 중에서도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이와 같이 2천만 원, 200만 원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 커서를 둔 순간 오른쪽 화면이 활성화가 됩니다. 예정 누락분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판단하셔야 되는 건데 매출과 관련된 누락이기 때문에 빨간색 34번부터 36번 사이에 기입을 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게 지금 부가세가 붙었다는 뜻은 과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과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3번 란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200만 원 기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소신고에는 부당과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힌트 주고 있습니다. 가산세에 대한 부분 빠뜨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기타 사항을 보시면은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지금 2천만 원짜리 지금 반영했죠. 그 다음에 22년도 2기 예정신고 시 당초 납부 기한은 10월 25일까지이고 확정에 대한 신고 납부는 1월 25일이다. 이거 가산세와 관련된 일자를 적용하라라고 친절하게 기준 일자도 제시되어 있는 거고
전자신고하였고 전자신고세 공제 10,000원 공제받았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과 관련된 가산세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 함은 일단은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거기 동그라미 카 버튼 세액란에 커서를 두시면은 이와 같이 가산세 명세가 오른쪽에 활성화가 됩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은 신고 불성실 중에서도 저희가 신고서 자체를 아예 넣지 않은 건 아니야. 이게 예정돼 넣기는 했지만은 이 하나를 누락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과소 초과 환급 중에서도 부당과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란에 세액란인 2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고 이에 대한 가산세는 본인이 직접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200만 원 기준으로 이와 같이 설정 시작을 할 건데 과소신고 가산세는 무신고가 20%이기 때문에 그의 절반인 10%인 0.1로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 일단 두 자리까지는 가야 되는 것 같고 0.01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00만 원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가 2만 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0.1. 0.1인 거죠. 그러면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을 다 내느냐? 아니죠. 우리가 과소신고에 대해서 최대 2년까지 자진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최대 한 95%에서 그 날짜가 기간이 지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지만 감면을 받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죠? 1개월 이내 한다. 그러면은 90% 감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한다. 라고 하면은 75% 감면이었잖아요. 지금 납부기한이 10월 25일인 거고 그에 대한 수정신고가 들어가는 게 딱 3개월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7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본 납부 가산세 25%만 납부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 5만 원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동일하게 200만 원인 거고 당초 납부 기한은 22년도 10월 25일째였다. 그런데 예정신고에 대한 누락분을 지금 23년도 1월 25일에 한다. 미나비스 92일 이와 같이 기재해 주시면은 납부지원과 관련된 가산세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이와 같이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 하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다. 전자신고세 공제 적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여기 아니구나. 어딨죠? 여기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19번 그 금액란을 커서에 뒀더니만 그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고 그 바로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신고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그 바로 첫 번째 54번에 해당하는 세액란에 10,000원을 기재해 주시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0,000원, 확정신고 시 10,000원, 그 다음 종합소득세는 2만 원인 거죠. 그래서 10,000원까지 기재를 해주시고 상단에 마감까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감이 아니라 여기서는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네, 지금 문제 2번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입력한 것 같고 6점짜리 문제인 거죠. 혹시라도 여기 과정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한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아예 부분 점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다 할지라도 한 1, 2점밖에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그 3번 문제입니다. 이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하는 게 이게 나온 지 한 1년도 채 안 됐죠. 1년 이제 만 1년 넘었나요? 이거 뭐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일단은 22년도 제2기 예정신고와 관련된 신고서를 부속명세서로 전자파일로 전환한 후에 홈택스에 업로드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것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두 번째 탭으로 들어가시면은 전자신고라고 해가지고 왼쪽 하단에 이게 있습니다. 전자신고 첫 번째 보이시죠?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 세무대리인 등록이라고 뭐 첫 번째 탭이 있고 전자신고 제작이라고 있는데 두 번째 전자신고 제작 그 중에서도 신고 연월일이 22년도 7월부터 9월이고 정기신고 여기서 뭐 수정신고라는 언급이 없긴 한데 정기신고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엔터를 계속적으로 해 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수원산업의 이기 예정에 대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신고서를 전산 파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신고서와 그와 관련된 합계표가 이와 같이 불러지는 거고 상단에 제작 버튼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전산 파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비밀번호를 1234, 1234라고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자 자신 신고로 되어 있고 제작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1234, 1234.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확인으로 8자리 기재를 해 주십니다.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다시 해줘야 되느냐? 제출하기까지 해주셔야 된다. 근데 그거는 전자신고라는 해당 파일에서는 약간 힘들고 우리 본 해당 K랩 들어가셔가지고 그 바로 하단에 교육용이라고 해가지고 전자신고를 이와 같이 홈택스를 이와 같이 조금 구현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보시면은 찾아보기라고 있어요. 여기 중에서도 저희가 방금 설정했던 변환했던 파일을 지금 18일 5월 5시 41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열기를 해 주시면은 하단에 형식 검증이라고 있습니다. 비밀번호 저희가 아까 1234, 1234 넣었었죠.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형식에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은 여기에 오류 건수가 0으로 되어 있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용 검증에 오류가 없는지 내용 검증하기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 버튼을 누르니까 오류 항목 건수에도 아무런 잡힌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정상 납세자 수 1명으로 전산 파일 제출까지 이와 같이 수원산업까지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팝업창으로 접수증이 뜹니다. 우리가 2기 예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했다라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신고 내역, 여기는 아예 활성화되어 있진 않네요. 세금 신고와 관련된 제출하기까지 저희 문제 2점짜리는 다 푼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결산 자료와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문제 5문제인 거고 한 문제당 3점으로 배점되어 있습니다. 총 15점으로 각각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결산 자료 입력과 관련된 내용은 보통은 일반 점표 입력에서 하거나 혹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새로운 탭에서 하게 되죠. 저는 일반 점표에서 모든 내용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결산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일자를 변경해 주셔야 되는 거고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영업부가 7월에 구입한 소모품 80만 원 중 결산일까지 미사용한 소모품은 50만 원이다. 당사는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계상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지금 사용된 3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비품이 지금 얼마인 거죠? 소모품. 소모품이란 자산인 거죠. 173이라는 소모품 중에서 30만 원만큼은 소비가 되었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대변으로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업부서가 사용한 소모품이기 때문에 830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차입을 했는데 원화가 아닌 달러로 차입을 한 케이스인 거죠.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0,000가 단기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말까지만 하더라도 환율 자체가 1,575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단기말 환율이 어떻게 되죠? 1,545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환율 자체가 내려간 게 부채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당 변경 내역을 결산일에 현재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차변의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에 기재를 해주시고 외화 장기 차입금 305로 이와 같이 해주시되 하나은행에 갚아야 할 장기 차입금인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금액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계산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75원에서 빼기를 여기서 해주시고 1,545원 하시면은 이게 달러당 30원 환율이 내려간 거죠. 30원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10,000에 30원 복사죠. 하시면은 지금 30만 원에
차입금이 없어지는 걸 텐데 30만 원 부채 감소 차변으로 해주시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정가부 코드가 외화 환산 손, 외화 환산 이익인 거죠. 차입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보시면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22년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 결산일 회계 처리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21년도에 우리가 공정가치가 3,300원으로 평가가 되었고, 그런데 지금 22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3,300원이 떨어진 값으로 다시 이와 같이 시가가 결정이 됐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과 마찬가지로 그 결산일 현재의 그 시가로 다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매도 가능 증권을 그와 관련된 뭐 차익을 손익이 아닌 자본으로 처리를 한다. 그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미 취득했을 당시에 이와 관련된 차익이 이미 발생했어요. 이때 한번 지금 1,3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했고, 여기에서는 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거 고려하면서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도 가능 증권 자체가 감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두시고 매도 가능 증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 123, 187 두 가지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길 비유동 자산으로 가져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 첫 번째가 유동 자산인 거고 그 두 번째가 비유동 자산입니다. 그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환경 설정 계정 과목 코드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코드는 178번으로 설정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몇 주인 거죠? 100주인 거죠. 100주에서 지금 300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했다. 곱하면은 얼마인가요? 지금 3만 원만큼의 차익이 발생한 거고, 그와 관련된 내역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 우리 이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할 거예요. 평가 손실. 3만 원만큼 손실을 봤으니까 평가 손실을 잡아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때 당시에 한 주당 1,300원으로 이익을 본 게 자본 항목으로 남아 있어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일정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1,300만 원만큼 잡았는데 거기서 300만 원만큼 차감이 된다고 해가지고 평가 손실이 나올까요? 아니죠. 일단은 평가 이익부터 차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차감하더라도 이미 잔액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차익인 처분 평가 손실에 대해서 잡을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서 이와 같이 차감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 자체도 자본 항목입니다. 자본의 감소는 차변으로 대체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서 대손율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 매출채권에 대한 잔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와 관련된 내역들을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가지고 일일이 찾기가 조금 번거로워요. 지금 12월 31일자로 이와 같이 조회기간 설정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보통 외상 매출금이 지금 잔액이 5억 1,600만 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이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6,776만 원, 각각의 잔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 자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잔액은 당연히 차변에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본디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잔액도 대변으로 나오는 거고요. 혹시라도 합계잔액 시산표를 볼지 모르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나마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통 여기서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보느냐? 저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결산 자료 입력 탭을 불러와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자료도 불러오고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상단에 대손상각 F8 이와 같이 클릭을 하시면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잔액이 이와 같이 바로 반영이 돼요. 바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설정정 충당금 잔액도 200만 원 사용했고 60만 원 사용했다라고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로 반영을
결산 반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결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거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이지 단기 대여금과 선급금과 관련된 내역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50만 원, 5만 원 이거 그냥 탭 눌러가지고 자료 없애줄게요. 그래서 순수하게 매출채권에서 발생된 대손비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반영이 되게끔 결산 반영 하단의 박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반영이 된 건지는 일반 전표 입력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겠죠. 조회 버튼 이거 다시 하면은 잠시만요. 12월 31일자 왜 반영이 안 되죠? 잠시만요. 결산자료 입력 탭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상가. 잠시만요. 제가 여기 대손상가 그 탭까지 누르고 제가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을 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서 발생된 비용이기 때문에 800번대에 있을 겁니다. 800번대에 여기 대손상가 각각의 316만 원, 그 다음에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상각은 107만 7,600원.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세액에 대한 전표를 이와 같이 상단 왼쪽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통해 가지고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탭을 통해 가지고 반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결차 결대 말 그대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건 필요 없고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값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대손상각비가 지금 충당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충당금으로 이와 같이 대체가 되었다는 이 자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 불러오고 말았네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배제하고 나머지 것만 불러오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에 보실 때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 5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말 현재 단기분 법인세 2천만 원이 산출이 되어 있다. 단 단기분 법인세 중간인합 세액이 830만 원,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액 7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라라는 거죠. 일단은 단기에 법인세 결산을 하게 되면은 얼마만큼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될지 계산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단기분 법인세로 미지급 세금으로 2천만 원의 부채를 잡는 건 맞죠. 근데 이거를 모두 법인세 비용으로 하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미리 잡아 넣었었던 미리 지급을 했던 선납세금 차변으로 선납세금 136으로 이와 같이 대변 항목으로 기재를 해 주실게요. 얼마인고 하니 830만 원에 70만 원을 가산을 한 900만 원입니다. 그럼 미지급 세금이 더 이상 2천만 원이 아닌 얼마인 거죠? 900만 원이 차감된 1,100만 원으로 기재가 되겠죠. 그 나머지 합계 금액을 법인세 비용 법인세 등 998번 개정 과목으로 이와 같이 비용 처리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인세도 뭐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중간인합세액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중에 미리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는 어떤 열거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자 소득이 발생했을 당시에 미리 납부한 70만 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차감을 한 900만 원을 차감을 해서 1,100만 원만 납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까지 결산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문제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을 보시면은 이게 배점이 15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5점, 두 번째 문제가 10점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일단은 자료 1번,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원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사무직 직원인 이 강하나 씨, 사무직 직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내국인이고 거주자이고 여성이고 세대주입니다. 여성이고 세대주라고 되어 있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3천만 원 이하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단의 비고란을 보시면은 근로소득 총 급여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은 3천만 원 미만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그 하단에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직계 존소, 본인의 딸, 아들과 같은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인 언니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와 같이 뭐 아버지, 어머니를 할지라도 별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51년생, 54년생으로 보아 60세는 넘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뭐 오류는 없는 건지 저희가 직접 기재를 한번 해보긴 해야 되는 거겠죠. 일단 원천징수 세 번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원 등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하나 씨가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부양가족 명세에 혹시라도 수정할 사항은 없는 건지 보도록 하실게요. 두 번째 부양가족 명세 탭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와 같이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강하나 씨부터 강하늘 씨까지 자료가 라든지 주민등록번호는 정상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을 제외한 기본공제가 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소득이나 나이 요건이 맞으면은 뭐 본인이라든지 7번까지 그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끔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 같은 경우는 60세가 넘으셨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도 충족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시고 당연히 70세 이상이기 때문에 추가 공제인 경로 우대도 받으시고 그 다음으로는 뭐 장애 여부는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변경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의 어머니인 유지인 씨는 지금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도 아닌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500만 원 이하자라고 하면은 100만 원이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으로 100만 원 초과했죠. 그런데도 해주겠다. 일단 소득 요건은 맞췄고 그 다음에 나이를 봐야 되는 건데 60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 코드 4번으로 변경하시고 근데 뭐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추가 공제는 받을 사항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민주 씨, 이자유 씨 보시면은 이분들 지금 나이가 20세, 16세로 부양가족 일단은 뭐 20세 이하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도 다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20세 이하로 모두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소득도 없겠다. 그 다음에 자녀세 공제 요건 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첫째, 둘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추가 공제까지. 근데 이거 엄연히 말하면 뭐 추가 공제는 아니죠. 자녀세액 공제라는 별도의 그 세액 공제가 있는 거고 이 부양가족 명세 그것까지 자료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하늘 씨에 대한 내역인데 보통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그런 미성년자 혹은 더 이상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고령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 요건이 적용이 되지 않죠. 그런데 장애인일지라도 소득 활동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혼자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은 봅니다. 그런데 소득도 없네요. 그러면은 이 강하나 씨의 부양 가족으로는 넣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넣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중증 환자에 대한 장애인이기 때문에 회사 코드조차도 0부터 3까지 있는데 3번으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양가족과 관련된 그러한 내역들은 기본공제를 변경하거나 혹은 잠시만요. 추가 공제 받을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이와 같이 반영을 한 거고 문제상에 또 어떠한 자료 입력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상단에 보시면은 알맞게 수정하였고 수당 공제 등록과 5월분의 급여 자료 입력까지 요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게 5점짜리인데 너무 박하네요. 그럼 5월 급여 자료 입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급여 자료 입력 탭 보시고 이게 5월 달에 대한 건데 그에 대한 그 급여 자료 급여는 언제 반영이 되는 건지 그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잠시만요. 지급일이 5월 30일 귀속과 지급이 동일한 일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5월 31일자로 두시고 하단에 급여 자료를 소득공제 내역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 200만 원, 그 다음에 식대로는 10만 원. 식대가 23년도 기준으로는 20만 원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106회
6회가 22년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식대가 아직은 10만 원인 거고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기재를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항을 입력할 사항인 거죠. 이게 약간은 좀 순서가 뒤죽박죽이긴 한데 소득세 지금 얼마인 거죠? 19,520원, 지방소득세 11,950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85,500원, 건강보험이 59,280원, 장기요양인 7,270원, 합산을 하면은 189,520원, 네, 189,250원, 세후 금액인 21만 480원. 네, 맞네요. 지금 이와 관련된 급여까지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급여 자료 입력 같은 경우에는 뭐 마감 저장이라는 버튼이 없죠. 그 말은 즉슨 입력함과 동시에 저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X표를 나와가지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 1번과 관련된 사항은 다 입력이 되고 저희 다음 문제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이걸 보지 않았죠. 식대, 당, 현물, 식사는 별도로 제공이 되지 않다. 그 말은 즉슨 식대, 돈으로 받는 20만 원 모두 비과세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 운전 보조금은 뭐 본인 명의 차량,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 그런데 이것도 다 체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따로 과세가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인 거죠. 수당 등록 시 혹시라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불을 체크해서 화면에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라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러질 않았죠. 일단 보시면은 수업용 급여자료 입력, 지급일자 5월분, 이거 입력을 해 보시면은 이거 제가 상여라든지 직책수당, 월차수당 이거는 다 빼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F4 수당공제 등록을 가보셔가지고 이 나머지 사항들을 우리 부로 돌려주실게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이 두 가지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머지 부로 돌려보겠습니다. 상여 부. 그럼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고, 그리고 혹시라도 공제 등록에는 뭐 학자금 상환? 이거 학자금 상환 없었죠?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지급일자 5월달 거. 이와 같이 우리가 기재된 것만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처리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놓쳤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 1번과 관련된 문제는 진짜 다 푼 것 같고 문제 2번을 보셔야 될 텐데 이거는 그때그때 그냥 반영은 하지 않고 그냥 판단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6월 10일자에 입사한 사원 문지율 씨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추가 자료 입력 매뉴얼을 이용하여 전 근무지 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와 같이 소득영세 탭에 입력을 하고 다음의 자료에 따라 부양가족 탭 및 의료비 지급 명세서와 그 다음에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 그리고 제시된 소득 이외 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이와 같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다가 반영을 하느냐, 일단은 K랩 프로그램 수업용 이거 불러오시고 그 상단에 여기 추가 자료 입력, 그 5번째 줄에 이와 같이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사원 불러 오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문지율 씨 자료를 불러 올 거예요. 그런데 이와 전 근무지와 관련된 내역들은 그 첫 번째 탭인 소득 명세에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지금 현재 수원산업에서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22년도에 과거에 근무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까지 반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그냥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입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일 것 같네요. 주식회사 영일전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60181-01281이라고 되어 있고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2년도 1월 1일부터 22년도 6월 1일까지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근무를 했네요. 작업연도와 동일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22년도 6월 1일. 됐네요. 혹시라도 뭐 감면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그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그 노란색 바탕에 적어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없을 거예요. 보통은 그와 관련된 내용은 없고 보통은 이런 보의, 교기,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역들만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걸 입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조금은 헷갈려 하십니다.
일단은 여기 중에서도 급여상 1,620만 원 당연히 적어주셔야 하는 거, 상여로는 300만 원 적어주시되 여러분들이 여기 결정세액란에서 막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전 근무지에서 얼마만큼의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제가 솔직히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금액을 넣으실지 잘 모르십니다. 무조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 10만 원을 적어 주셔야 돼요. 10만 원을 여기서 10만 원 기재하십니다. 하단에 기납부 세액란에 이와 같이 소득세, 지방소득세, 결정세액으로 10만 원, 만 원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내역들도 적으셔야 되는데 화면이 작다 보니까 건강요양연료, 건강 지금 얼마죠? 11만 3,230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13,890원, 그 다음에 입력할 자료가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지금 25,920원.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이겠죠? 135,800원. 이와 같이 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세금을 10만 원 정도는 납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보험료는 이만큼이다라고 자료를 넣는 거야. 당연히 수입에 대한 자료도 기입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전 근무지에 대한 자료는 1번을 통해서 모두 입력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그 가족사항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부양가족은 두 번째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들어가 보시면은 이미 김민성 씨, 문가혁 씨, 문가빈 씨까지 세 분에 대한 자료가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 기본공제가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허되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따져가면서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 소득 금액이 1,200만 원 정도 있죠. 그 말은 즉슨 이게 분리과세인 거예요. 분리과세면은 100만 원 넘는지 여부 뭐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요건,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보지 않죠. 나이 제외한 소득 요건이 분리과세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자녀가 17세 모두 쌍둥이네요. 근데 소득은 없고 나이 요건도 충족하기 때문에 20세 이하로 이와 같이 설정해 주시고 자녀세 공제 첫째로는 15만 원, 둘째로는 또 추가적인 15만 원 공제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는 혹시라도 본인이 여자인 건 아닌지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거 지금 뭐 배우 부녀자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이죠. 공제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세 번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된 내역들인데 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들 바로 하단에서 기입이 가능해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노란색 그 국세청 자료를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와 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에서 지금 본인의 자동차 운전 보험료 120만 원, 자녀에 대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 50만 원, 총 170만 원이죠. 기입을 해 주십니다. 확인 버튼까지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와 관련된 내역들은 이와 같이 당구장 표시로 의료비 지급 명세서 탭에서 반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여기 잠시만요. 의료비 지급명세서 탭이 잠시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 두 번째 부양가족 명세 하단으로 넣겠습니다. 의료비가 여기 있죠.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지급명세서 탭 찾았네요. 여기서 반영을 해줘야 될 텐데 일단은 그 김민성 씨 배우자죠. F2를 누르셔가지고 김민성 씨 불러오시고 지급액이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질병치료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지급처에서 발생하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솔직히 이거는 뭐 기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건수로는 뭐 굳이 200만 원 기입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실손 의료비 보험액은 보험금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다 차감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이 치료비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본인의 부담금은 2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이 차감된 15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가빈 씨에 대한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인데 문가빈 씨 F2를 틀어가지고
이와 같이 감면해 주시고, 이거 모두 국세청장 자료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감사 서비스에서 줘야 되는 자료. 그렇기 때문에 코드조차도 이걸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거 지금 60만 원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렌즈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기재하셔가지고 확인해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반영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율 씨, 근로자 본인에 대한 대학원 등록금이 1,000만 원이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비와 관련된 내역들은 이와 같이 첫 번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맨 하단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 등록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1,000만 원 이거 하나만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고 지금 문가영 씨 70만 원, 20만 원. 근데 교육비가 7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안 되죠. 초등학교에서 교복을 입는다는 뜻은 사립이라는 뜻입니다. 사립 교육 교복비까지는 저희가 공제를 해주잖아요.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한 거고 그 말은 즉슨 여기서 50만 원 그 문가영시에서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3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문가영시는 70만 원, 그 다음에 하단에 문가빈씨는 50만 원. 근데 영어 학원비는 이게 그 초중고에서 발생한 그 사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여지 1,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된 내역들을 구분하면서 반영을 하려고 하면은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교육비란에서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액에 대한 본인에 대한 거는 1,000만 원 전액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중고죠. 지금 17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120만 원, 50만 원. 70만 원인 거죠. 일단은 그 첫째에 대한 거는 70만 원, 둘째에 대한 건 5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기입하도록 하고 반영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인데요. 이거는 부양가족 그 하단에 신용카드 내역들을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기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서 반영이 안 되면은 신용카드라는 여기에서 그 왼쪽 하단에 42번 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지율씨 근로자 본인에 대한 신용카드액이 3,200만 원입니다. 근데 3,200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는 없는 거고 일단 전통시정분 전통시정분이 지금 얼마인 거죠? 지금 150만 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분 100만 원. 그 다음에 도서 사용분 이게 지금 얼마인 거죠? 100만 원. 근데 도서 사용분에 대해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자인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지율 씨에 대한 비고상을 보시면은 총 급여액에 대한 이 자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분여자 공제에 대한 판단을 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그 도서 공연 때문에 7천만 원 이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는 거고 3,200만 원에서 지금 350만 원을 차감하면은 지금 얼마인 거죠? 2,850만 원. 그 나머지 금액을 이와 같이 2,850만 원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문지율 씨 근로자 본인에 대한 현금 영수증이 300만 원 기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에 대한 현금 영수증 150만 원.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은 나이 요건과 뭐 소득 요건을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미 그 배우자 자체가 나이 소득 요건 모두 충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만 보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당연히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다 하면 이건 300만 원이 아니라 그 150만 원을 합산해서 450만 원 되겠죠. 이와 같이 반영까지 해주시면은 430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과 관련된 내역들 문제 자료에서 요구하는 거 1번, 2번, 3번 모두 기재를 해봤고 10점짜리 문제 2번 풀어봤습니다. 저희 전산세무 2급과 관련된 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